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김승주 교수입니다. 먼저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50분 강의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반부 25분은 제가 과연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게 뭔가, 그리고 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론적인 성격의 내용들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25분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여러 전공 과목 중에서 이제 심장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2차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참여하고 계신 유승호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기 전에 일단은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임러, 벤츠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고틀립 다임러라고 하는 분이 독일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자동으로 불꽃을 점화할 수 있는 오토 점화법이라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어떤 연료를 압축해서 자동으로 불꽃을 붙여서 연소시키는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인 오토 점화법이라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다임러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지요. 그리고 1885년에 칼 프리드리히 벤츠라는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휘발유를 이용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선보입니다. 이 두 개의 회사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다가 1926년에 이 두 회사가 합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임러 벤츠라고 하는 회사가 탄생되지요.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들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자동차 업계에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동차 산업에 도입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러면 부품들이 어떤 테이블을 따라서 쭉 움직이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어떤 자기가 맡은 어떤 분업화된 업무를 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부품별로 분업해서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체계를 자동차 산업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헨리 포드라는 분이 컨베이어 벨트를 자동차 생산에 도입하면서 자동차 조립에 들어가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차량 한 대를 조립하는데 750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93분까지 단축시킵니다. 자, 750분 걸리던 걸 93분으로 단축시켰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대량으로 많이 생산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동차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기 이전에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자들을 위한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라는 분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니까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소유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자동차가 모든 국민들한테 보편화되기 시작하니까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자동차를 여러 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철강 산업이 부흥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주유소 인프라 건설이 확대됩니다. 당연히 정유기업이 거대화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니까 교외 도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업과 쇼핑몰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미래학자들 중에는 헨리 포드 이전과 이후로 문명의 발달사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GM이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라는 게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GM이란 회사는
소비자별로 제품과 브랜드를 좀 차별화하자. 그래서 자기 기호에 맞는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또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죠. 도요다입니다. 도요다는 린 생산 방식이라는 걸 도입해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만들 때는 관련 부품들, 원자재들을 잔뜩 쌓아놓고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죠. 그런데 도요다라는 회사는 이 린 생산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재고 비용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환경 규제가 각 나라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매연이 덜 발생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클린 디젤 자동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클린 디젤 자동차의 선봉에 섰던 기업이 폭스바겐이죠. 그런데 2015년에 아주 큰 뉴스거리가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 폭스바겐이 클린 디젤 자동차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량을 생산해 왔는데 보니까 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더라. 그래서 실제로 배기가스 테스트를 받을 때는 연비가 굉장히 좋게 해서 오염물질이 생산 안 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운행할 때는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속임수를 썼더라. 이것이 기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디젤 자동차 산업이 확 죽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전기 자동차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의 발전은 나쁜 점, 우리가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단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환경 오염 및 지구 온난화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차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로 혼잡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저거는 우리가 자동차 안 쓰고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하려면 그냥 저 세 가지 문제는 우리의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술들이 연구되면서 저거는 그냥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면서도 저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환경 오염 및 지구 온난화 문제의 원인은 자동차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해결책은 뭘까요?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연료 부분을 바꾸는 거죠. 뭐로 바꾸냐 하면 전기를 쓰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죠. 아니 전기차가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배터리 충전하려면 또 화석연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차량을 움직이고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도 태양에너지라든가 수소에너지 같은 것들을 써서 충전하겠다. 그래서 어떤 연료의 사이클 자체를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통점, 두 번째 우리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문제는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자, 이 교통사고는 왜 발생합니까? 인간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발생하죠. 해결책은 두뇌 부분을 바꾸면 됩니다.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 대신 운전하게 하면 되죠. 이게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아까 세 번째 통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로 혼잡이죠. 도로 혼잡이 발생하는 원인은 도로의 수용 능력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주차 시설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도로가 자꾸 좁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갓길에 주차선 거놓은 거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자동차 이용 방법을 혁신하면 되죠. 이게 뭡니까? 공유 자동차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버라든가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유 자동차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동안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자동차 사용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희한한 것은 이런 전기차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공유 자동차 기술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동시대에 막 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IT 기술이 밑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그래, 자율주행차랑 공유자동차에서는 IT 기술이 쓰이는 거 내가 알겠어. 근데 전기차에서 왜 IT 기술이 쓰이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의 배터리를 보면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서 그 대규모 배터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이 녹여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또는 뭐 이동의 미래가 갖고 올 그런 파괴적 혁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전기차이면서 자율주행차이고 이것이 각종 인터넷으로 상시 연결된 그런 미래 자동차가 공유 자동차 서비스로 활용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표준화된 대중교통 시스템에 우리를 맞출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앱 띄워서 그래,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대, 지하철이 몇 시에 도착한대, 이 시간을 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기차, 자율주행차 네트워크, 공유 자동차 서비스 이것들이 결합된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오면 이용자들이 자기가 편한 시간에 편한 운송수단을 연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을 내려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뭐 KTX역까지 갈 때는 여러 개인 이동 수단들 있죠. 뭐 스쿠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이동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수서역까지 갑니다. 거기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부산에서는 거기에 있는 공유 자동차를 예약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유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해 주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동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운송수단을 내가 퍼즐 맞히듯이 구성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MaaS, 모바일 애즈 어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모바일 애즈 어 서비스 시대가 오면 자동차는 기본적인 탈 것이 아닙니다. 운전도 로봇이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도 배터리를 이용하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고 그러면 사람은 자동차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자동차 안에서 간단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드라마 못 봤는데 그런 드라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단순히 자동차를 사고 파는 업이 자동차 업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이용자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회사가 자동차 업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BMW에서는 2016년 3월에 넥스트 넘버원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BMW 회사의 중심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2020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집중해서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모빌리티를 발전시킨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포드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필즈라는 분은 2016년에 포드가 자동차, 모빌리티, 교통 이 세 분야를 융합한 서비스 기업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오면 자동차 회사들은 서비스 기업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지한 업체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IT 업체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뭐 BMW라든가 벤츠, 폭스바겐, 포드 이런 회사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파괴적 혁신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구글이나 애플도 지금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카, 애플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말할 나위도 없죠. 이 중에서 주도권을 잡는 기업이 미래의 넘버원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차와 고려대학교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학교 강의를 통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어떤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보시고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5년제입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학사과정을 마치고 1.5년 동안 석사과정을 하시게 됩니다. 매년 50명씩 뽑고요. 이 50명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로 전부 다 입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것은 저희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옛날 자동차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스마트 모빌리티의 파괴적 혁신, 앞으로 모든 자동차 기업은 서비스 기업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현대자동차가 그런 미래 기업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기술,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서는 아까 제가 자동차의 심장이 일단 혁신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수소,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자율주행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AI를 이용한 자율주행,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공유 차량 서비스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러지게 하는 그런 기술은 IT 기술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차량 해킹과 관련한 보안 기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현대자동차에서 저 CASE와 관련한 그런 업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C로 대별되는 커넥티비티는 IT 기술을 의미합니다. A는 자율주행을 얘기하고요. S는 공유 차량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E는 전기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던 여러 과목을 토대로 저 현대자동차의 CASE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저 CASE와 관련된 전문가로 성장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만에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스마트 모빌리티는 스마트 시티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도시를 개선하기 위한 일명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뉴스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스마트 시티, 도시를 만들려면
운송 수단을 제대로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도로를 정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 시티를 언급할 때 스마트 모빌리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기술은 흥망성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보시면 뭐 100년 이상 가는 기업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 인터넷 기업 중에 1등 그러면 항상 페이스북을 꼽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주가 떨어진 지는 꽤 오래됐죠. 우리가 지금 구글이 중요하다, 뭐 테슬라가 어떻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이 기업이 50년, 100년을 갈까? 이거는 여전히 의문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건 스마트 시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도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도시라는 건 계속해서 번영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도시가 존재하는 한, 도시가 계속 발전하는 한 스마트 모빌리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학과의 연속성,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의 연속성이 다른 어떠한 학문이나 어떠한 학과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만약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를 지원해 주신다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CASE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적성을 찾아서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과목들을 전부 다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로 소개해드리면 좋겠으나 뭐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요. 2부에서는 우리 유승호 교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터리 2차 에너지 부분과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맛보기 강의를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전임하고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와 그리고 배터리 스마트 팩토리 학과를 겸임으로 하고 있는 유승호입니다. 앞에서 김승주 교수님께서 너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미래에너지 공학 전공 중에서 수소와 2차 전지가 있는데 그 중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전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이 있는데 하나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물과 그리고 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물을 그냥 연결이 안 돼 있다면 그대로 있겠지만 우리가 그 두 물을 연결을 시키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떨어지게 되겠죠. 물이 이제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이 더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펀테니어스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이런 폭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떨어지고 그것이 위치 에너지에서 바로 키네틱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연 상태의 그 폭포를 그냥 아름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떨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댐을 만들게 되면 위치 에너지로 변환된 물이 높은 위치 에너지 갖고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그게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의 위치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케미컬 에너지,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발적 spontaneous reduction reaction인데요. 예를 든다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징크, 아연 금속이죠. 아연 금속을 카파 설페이트, 황산구리 용액에 담그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 징크 표면에 카파, 그러니까 구리 금속이 석출이 되게 되고 용액 속에 있던 카파 이온이
점점 줄어들면서 징크, 아연 이온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학 반응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징크 메탈이 이제 징크 이온으로 산화가 되고, 그리고 카파 이온이 카파 메탈로 환원이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잘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징크와 카파의 그 이온화 경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대적으로 이 표를 보면 안다시피 징크가 카파보다 이온화 경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온화 상태로, 그러니까 이온으로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카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메탈, 금속 상태로 환원이 되어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왼쪽 끝에 보시면 골드, 플라티늄, 실버 같은 물질들은 이온화 경량이 작기 때문에 금속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석으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참 산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카파 같은 경우는 징크보다 훨씬 더 이제 금속 상태로 있기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를 보면 징크 메탈과 카파 이온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징크가 이온으로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카파에게 이온에게 주고, 카파가 이제 다시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금속으로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물이 떨어지면서 키네틱 에너지로 전환될 때 우리가 그 댐을 만들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학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댐을 설치해 줘야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는 그 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렉트로케미컬 셀, 전기화학 셀이 되겠습니다. 전기화학 셀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전극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전해질이 끼어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언 컨덕터,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한국말로는 이제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일렉트로닉 컨덕터가 이제 일렉트로드, 전극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케이스를 설명해 보면 징크, 그래 아연 금속과 카파, 구리 금속이 두 개의 전극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온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전극을 익스트럴 서킷, 그리고 외부 회로라고 하는데 그 회로를 연결해 줌으로써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그 이동할 때 우리가 그 전기 에너지를 쓰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앞서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릴 때 그 위치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댐을 만들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화학적 반응도 마찬가지로 징크를 카파 설페이트 용액에 담그면 자발적으로 카파 메탈이 되고 징크가 녹아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똑같은 전자라도 징크 안에 있는 것과 카파 안에 있는 것이 전자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더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낮은 데에서 높은 데, 그냥 낮은 데에 물을 냅두면 절대로 자연적으로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펌프를 이용한다면 낮은 데에 있는 물을 높은 데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구리 메탈을, 금속을 징크 이온에 넣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그 상태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전기화학 셀, 일렉트로케미컬 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바닉 셀과 두 번째로 일렉트롤리틱 셀이 있습니다. 갈바닉 셀은 볼타익 셀로도 불러지고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발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스폰테이니어스한 케미컬 리액션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셀을 갈바닉 셀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non spontaneous한 리액션을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그 상태로 올리는 것을 이제 일렉트로니틱 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바닉 셀은 케미컬 리액션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렉트로리틱 셀은 바로 일렉트리컬 케미컬 커런트,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케미컬 리액션을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2차 전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1차 전지, 프라이머리 배터리는 그냥 한 번 방전만 하고 버리는 전지를 우리가 1차 전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바닉 셀에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전지, 그냥 방전. 그러니까 우리가 케미컬 리액션을 이용해서 그냥 전기를 생산하는 그 프라이머리 배터리도 속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충전과 방전이 다 가능한데 그 방전 과정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충전을 할 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그 상태로 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일렉트릭 셀이라고, 전해 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전과 충전을 하면서 이런 갈바닉 셀과 일렉트릭 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화학적 반응으로 바꾸고 혹은 화학적 반응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장치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2차 전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주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를 간단하게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에노드, 우리가 에노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그래파이트 흑연이고요. 오른쪽에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로 대체되는 레이어드 옥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캐소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는 게 중간에 일렉트로라이트, 이온이 통과하는 일렉트로라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일렉트로라이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기적으로 숄트가, 그러니까 일렉트론은 웨이브 서킷으로만 돼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막아놓는 세퍼레이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래파이트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모두 다 층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흑연 같은 그래파이트 흑연은 우리가 연필심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써지는 이유가 바로 흑연이 층상 구조로 이렇게 잘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층상 구조를 갖고 있을 때 리튬 이온과 전자가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방전, 충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노드, 그래파이트에 리튬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캐소드에 리튬 이온이 들어가 있는 상태보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방전 시에 그래파이트에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로 전자와 리튬 이온이 옮겨가면서 우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우리 충전 시에는 그 반대로 옮겨가면서 다시 충전이 되게 됩니다.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굿 이너프 교수님, 그리고 위티엄 교수님, 그리고 아키라 요시노 교수님, 이 세 분이서 받았습니다. 이 세 분이 한 공로는 바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하는 공로를 그 업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개발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왼쪽 밑에 보면 처음으로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해서 이런 충전 가능한 2차 전지의 컨셉을 개발해내신 게 바로 위팅엄 교수님입니다. 그때는 타이타늄 다이설파이드 TiS2와 리튬 메탈을 이용해서 2V급의 전지를 개발을 해내셨고요. 1980년도에 구디너프 교수님이 타이타늄 다이설파이드가 아니라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현재 쓰고 있는 캐소드를 개발을 하셔서 볼테이지를 더 높게 4V급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키로 요시노 교수님께서 리튬 메탈이 아니라 그래파이트, 그 카본계 물질을 음극으로 사용하면서 훨씬 더 리버서블한 전지를 만들고 1991년에 이게 소니사에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리튬이온 전지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지는 전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리튬이온 전지가 얼마나 친숙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아마 매일매일 이렇게 리튬이온 전지를 가지고 다니실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폰 안에도 보시면 크게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리튬이온 전지가 더 중요해지고 사용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과 같은 대용량 저장 장치나 아니면 이렇게 일렉트릭 비클, 전기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에 리튬이온 전지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모델은 그 테슬라의 모델 S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휘발유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이 자동차는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안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리튬이온 전지가 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고 한 팩당 18600 셀이라고 하는 원통형 셀이 44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7104개,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무게로 따져도 1200파운드, 500kg가 넘는 아주 큰 무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튬이온 전지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을 보면 글로벌 전기 자동차 및 리튬 배터리 수급 전망을 보면 점점점 리튬이온 전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1000기가와트가 넘는 아주 큰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도 좋지만 그런 급격한 증대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좋은 2차 전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파이트, 흑연과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때 theoretical, 이론 에너지 덴시티, 에너지 덴시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냐, 혹은 같은 무게로 했을 때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를 나타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에너지 밀도가 387와트/아워 퍼 킬로그램이고 현재 200이 넘는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에너지 밀도를 갖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흑연이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보다 더 큰 용량을 갖는 그런 전극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자면 그래파이트 대신에 실리콘을 쓴다던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대신에 더 니켈이 많이 들어간 양극을 쓰게 된다면 우리가 250에서 한 350 정도 되는 그런 어드밴스드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전지를 우리가 포스트 리튬 아이온 배터리,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많이 말하는데 한글로는 차세대 전지로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지 중에는 우리가 리튬 설퍼, 리튬 황전지 혹은 리튬 옥시즌, 리튬 공기 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리튬 메탈을 에노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메탈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기율표에서 아주 3번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고요. 설퍼와 옥시즌도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습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서 바로바로 일렉트로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런 theoretical energy density가 리튬이온 전지는 387에 불과했지만 2000 혹은 3000이 넘는 아주 큰 에너지 밀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유행하고 있는 게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아까 전해질을 리튬 이온이 통과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그게 액체로 돼 있는데 그걸 고체로 사용하면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모든 컴포넌트가 다 고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전지라고 불리는데 이런 전고체 전지도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튬이온 전지를 극복하기, 더 성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차세대 전지를 다양한 차세대 전지를 세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개발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또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면 이런 리튬이온 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차세대 전지를 개발하고 사회에 공헌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